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영학회 24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의 구현의 오프닝 세션 디지털 전환 시대 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디자인이라는 세션으로 오프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션 설명드리기 전에 오프닝에 따라 우리 이번 경영학회 회장이신 한상만 교수님의 오프닝 개회 축사를 먼저 청해서 듣고자 합니다. 한상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이 이번 제24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오프닝 세션입니다. 오프닝 세션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메가 트렌드를 오프닝 세션으로 하게 되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오프닝 세션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10개의 가장 큰 학회를 선정을 해서 그 10개의 학회에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어떤 메가 트렌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가적 과제로 지금 1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경영학회는 5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회 중에 하나로 참여하고 있고 또 5개의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학회들이 함께해서 10개의 학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전국 단위의 대규모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10개 학회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메가 트렌드와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큰 국가적 단위의 학술대회를 컨퍼런스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경영학회에서는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산업 생태계 디자인이라는 것을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중간 발표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산업 생태계 디자인을 특별히 디지털 시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동반성장 관점의 산업 생태계 디자인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와 토론에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쏟으셨는데요. 여기서 깊은 논의가 있어서 저희 한국경영학회를 대표하는 연구팀이 12월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디지털 메가 트렌드 큰 과제의 목표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구현입니다.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아침 일찍이지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발표, 중간 발표의 성격을 갖는 이 발표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및 마케팅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지금 한상만 회장님이 말씀에서 하신 것 같이 산업 생태계 디자인, 디지털 전환, 그래서 이제 좌장을 인하대학교 김연성 교수님이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산업 생태계 연구팀으로 첫 번째 발표자는 금호공과대학교의 강희재 교수님, 디지털 격차에 관한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해 주실 거고, 두 번째 발표자가 광운대학교의 김태경 교수님, 디지털 전환 동기와 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고, 마지막 발표자는 홍익대학교의 김승범 교수님께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 디자인에 관한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토론 첫 번째 토론자 우리 인천대학교의 김창희 교수님, 두 번째 토론자 고려대학교 이건흥 교수님, 세 번째 토론자 한국항공대학교 최동현 교수님과 발표자 분들이 모든 공통으로 올라오셔서 한꺼번에 토론을 진행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발표 첫 번째 발표로 바로 들어가고 공동 토론할 때 좌장 김현성 교수님이 맡아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강희재 금호공과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제조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의 현황과 과제. 마이크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프닝 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금호공과대학교 강희재라고 합니다. 교수가 되고 나서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 좀 약간 긴장을 해도 약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계신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산업 구조와 여러 가지 기업의 전략 같은 부분에 있어서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이제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이류가 모든 걸 갖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급변하는 사회에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면은 이제 빠르게 도태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의 디지털 기술을 어떤 개인이나 혹은 어떤 기업, 조직 하나가 이제 기술을 수용하고 적용을 해서 발전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업의 큰 전략부터 시작해서 산업 구조 그리고 경제 체제, 국가의 어떤 이제 전략까지 그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해서 이제 뭔가 조직의 체질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디지털 대전환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조직이 무언가를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전방위적인 변화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태계적인 접근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 이런 초경쟁 시대의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기저에 이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생태계적인 접근.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상생 협력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진화를 하는데 같이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구축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큰 주제가 될 텐데요. 그 기저에 이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는 디지털 격차가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 간의 상호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생태계적인 접근의 기본 개념이 될 텐데 구성원들 간의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비효율과 이제 배분을 왜곡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인들 간의 격차가 발전을 생태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내는 데에 가장 좀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저희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 간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그리고 그 제조업 안에서도 세분화된 산업 이제 분야 간의 이제 그 격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도 어떤 성별, 사회적 계층에 따른 혹은 소득에 따른 격차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한 결과가 이제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2020년에 스태피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반해서 개별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혹은 어떤 추진 전략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특히나 거기에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무언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기업 간에 좀 상이하고 중구난방인 형식이 있다라는 게 좀 현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 간에도 뭐 약간은 자명한 결과일 수 있겠지만 지역 간에도 서울권과 그 외의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사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별 혹은 기업 간의 격차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를 분화시키고 균형 발전의 근간을 훼손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가 전체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아직 이러한 저조한 인식에는 근간에는 아직까지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희 연구팀에서도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이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디지털 전환을 정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이제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이게 합의돼 나가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OECD에서 발표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제 디지타이제이션과 그리고 기존 활동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이용 상호 연결을 의미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두 개를 이제 결합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아래 있는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데이터와 콘텐츠를 단순히 이제 아날로그였던 것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세스나 제품 서비스의 디지털화, 좀 더 이제 기업의 프로세스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발전된 방향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활동 전 영역 그리고 산업 전반, 경제 시스템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조금 달라지게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어떤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조직의 어떤 생존의 필수 요건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디지털 포스트라고 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고하는 조직으로의 전환에 좀 더 중점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떤 현황 자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각 산업에서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과
이제 그 외에 건설업, 도소매업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가. 사실은 이제 그 2021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이게 정보화 수준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매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정보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2021년부터 이제 사실 정보화라는 개념만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다 그 개념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해서 2021년부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 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 분야별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정보통신업이나 지식 서비스업 같은 지식 집약적 산업에 비해서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좀 디지털 전환 수준이 낮고 인식도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갖는 정도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고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어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한 결과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 제조업계가 관심이 좀 덜한 이유는 제조업 그 업계의 특성이 한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제조업이 아닌 그 외에 나머지 비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 간에 좀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 제조업 같은 경우에 하도급 의존성이 높고 그로 인해 가치 사슬 내 지위가 낮을 경우에 해당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함으로써 얻게 된 기대되는 편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조업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그리고 적용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은 주로 ERP 시스템을 이제 디지털 기술로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된 이제 디지털 전환 기술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술적 특성이 결과적으로 그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산업별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이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지털 격차가 향후에 이제 단순 어떤 하나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국가 전체의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연구하는 방향, 주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업 규모별로 디지털 격차가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를 좀 파악을 해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OECD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시면은 제일 바깥쪽이 이제 대기업 이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약간 옅은 색선이 이제 그 중견기업 그리고 안쪽에 제일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그래프가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기술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명확한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술에 있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리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리고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이가 극명하게 대기업과 그 소기업 간의 그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된다라는 현황을 OECD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이제 4,000개 중소기업과 300개 대기업 그리고 300개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100점 만점 기준에 한 71.52점, 그리고 그게 이제 대기업 대비 한 9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보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진행되어 온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서 이제 한 대기업의 90% 정도의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디지털 전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16점, 17점 정도로 이제 정보화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격차가 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이제 규모를 좀 더 나누어 가지고 분석한 경우에서도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 인식을 했었고, 인건비 절감, 제품 서비스 품질 제고, 생산성 제고, 거래 기업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의 기회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결과로 요거는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의 요인에 대한 가 되겠는데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대기업에 비하여 미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제 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자금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일부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아직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실무자가 그 디지털 전환 수준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격차 수준은 어떻게 되고 그 격차가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은 이제 대기업과 현재로서는 대기업 제조업의 대기업과 그 협력사 두 군데를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제 협력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2차 벤더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가 앞서서 현황을 봤던 것과 여기에서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기업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인식이 낮고 진행률도 낮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뭐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기업의 실제로 그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는 훨씬 더 많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입장에서는 하도급 기업, 혹은 하도급 입장에서는 고객사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비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이제 고객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기업의 고객사 같은 경우가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 고객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애플에서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현장의 데이터 형식 같은 것을 본인들과 맞춰줄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맞춰주지 않을 경우에 단순히 그 업무에 있어서 어떤 비효율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을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업 전체의 리소스가 그 부분에서 낭비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기업 전체의 어떤 생산성의 저하로 너무 자명하게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협력사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대기업과의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그 전환 수준을 대기업만큼 끌어올려서 맞추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지만 여러 가지 여력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해본 바로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은 고객사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것은 협력사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로서 당연히 맞춰줘야 되고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그 협력사 입장에서 내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고객사의 요구를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꽤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아직까지 격차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향후 연구를 하는 데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발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중심으로 강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디지털 전환 동기화 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경 광운대학교 교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있군요. 광운대학교 김태경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주변에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과연 디지털 전환이 뭐냐를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아니 왜 이 긴급한 일도 많은데 디지털 전환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까에 대한 궁금증도 좀 해소해 보려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접근법이 일단은 아무래도 이론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를 골라서 그 이론과 사례 사이에 생기는 어떤 일치점 혹은 불일치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론 프레임워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너무 작죠? 저 프레임워크인데 저게 패러다임 모델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아이디어를 체계화한 그림입니다. 패러다임 모델은 과정을 시간 순서와 인과관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될까? 첫 번째는 현존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게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죠. 그 기술을 쓰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전략적인 방향에서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CEO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데 사용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가 조출되고 나면
외부의 다른 그 플레이어들 그리고 정부라든가 또는 각종 기관들이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구나라는 측면에서 피드백을 보내주고 그러한 피드백이 강화되면 될수록 관련돼 있는 디지털 전환 움직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많아질 거다라는 게 이 패러다임 모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그러면 주된 기술인가를 살펴봤더니 SMACIT로 축약되는 단어들입니다. 너무 단어들이 많죠. 요즘 DNA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한때는 이런 그 단어를 만드는 게 좀 유행이라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하나씩 좀 그래도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있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소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사실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매우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 영역에서 디지털 기기가 침습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내용을 지금 발표한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도 지금 IT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 텐데요. 예전 같으면 이런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전송하려면 상당한 준비 기간과 장비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경영 현장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 그리고 외부의 어떠한 곳에서도 이 소셜, 즉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클라우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희가 기초적인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요. 전략적인 랜드스케이프에서 어떤 곳을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야 될 것인가 되게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원가적 우위를 차지하든지 아니면 차별화 우위를 차지하든지 아니면 뭐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세그먼트를 차지하든지 간에 명확한 경쟁 우위가 있지 않으면 이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쓰는 것과 디지털 전환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 조금 다른 내용 같습니다. 기술을 써서 그것이 확실한 피드백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그 플레이어들에게도 이게 긍정적인 결과, 즉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결과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 동기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논의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입장도 있겠지만 보다 공격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서는 크게 4가지로 디지털 전환의 효과들을 전략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히 디지털 전환이 우리는 필요 없다. 여전히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날로그 기업으로 남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른 극단에서는 완전히 우리는 다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중간도 있을 수 있죠. 기술 우위를 이용해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또 현재 많이 이렇게 드는 원가를 줄여서 우리가 좀 더 기업이 장기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를 하면서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좀 가져와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 3사례가 모두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커머셜 회사죠. 소매를 하는 회사고 아주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강자로 군림했던 회사입니다. 한편으로 henkel 같은 경우에는 제조 회사죠. 화학 약품을 생활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오래된 제조 회사고요. farfetch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
여기는 어떤 거를 하는 회사냐면 명품 좋아하시나요? 명품을 전 세계에 있는 명품을 이제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당연히 오프라인 기업은 온라인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시죠. 그래서 크로거가 디지털 전환에 뛰어든다, 뭐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henkel과 farfetch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죠. henkel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조사입니다. 그야말로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런 거대한 공장을 전 세계 곳곳에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디지털 전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farfetch는 온라인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기업인데, 이 기업조차도 디지털 전환을 합니다. 아니, 디지털 기업이 무슨 디지털 전환하느냐 생각이 되시겠지만, 사례를 보시면 놀라운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거는 1883년에 설립한 그 작은 식료품 사업체였는데, 요즘 코로나19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죠. 사람들이 길거리를 나가지 않으니까 상품을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이미 문제가 터졌는데, 아마존에서 식료품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살 수도 있고, 요즘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무인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크로거 입장에서는 점차 작은 변화지만 굉장히 뼈아프게 매출을 깎아먹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이 크로거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방식에 가속을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보시다시피 앱입니다. 크로거가 운영하는 앱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된 적이 있는 스마트 카트죠. 카트에다가 온갖 거를 다 붙여놨죠. 이런 것들이 현존 기술입니다. 크로거가 직접 개발했다기보다는 크로거 외부에서 개발되어서 시험이 되었던 그런 IT 기술인데, 이것이 크로거가 디지털 전환을 결심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개발을 스스로 해서 우리가 이 개발된 상품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이런 상품을 못 가지고 있으니 이게 우리의 경쟁 우위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개발되고 활용되었던 기술을 우리 비즈니스에 맞춰서 그거를 적극적인 시험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방식이 크로거의 디지털 전환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국면이죠. 크로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아마존과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행동이 바뀌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매점에서 쇼핑하는 게 두려운 그런 일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죠. 크로거가 제일 이제 이걸 통해서 하고자 했던 바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험을 새로운 고객 경험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장을 방문하는 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매장을 방문해서 머리도 깎고 거기서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휴식도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경험 공간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거의 100년 넘게 해왔던 사업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henkel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큰 그 기업이고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던 기업입니다. 아마 집에 하나씩은 있을 만한 그런 물건들이죠. 이런 것들을 글로벌 생산 체계를 가지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henkel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이 henkel의 데이터 레이크는 henkel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정, 모든 공장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구상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저희가 공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가 공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상의도 하고 또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유통이나 공급망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장의 본부에서 나가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에 본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까지 날아가야 되죠. 그 시간 동안에 생기는 손실, 그리고 가봤더니 이건 다른 전문가가 또 필요한데 그럼 또 불러야 됩니다. 그 사이에 생기는 손실, 이게 너무나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또 공장의 모습이라든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울 세계 속으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인 거울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같은 뷰를 보고 해결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비용 감소와 품질 향상, 공정 최적화 등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henkel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henkel이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현존하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데이터를 일단 취합을 해서 이거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썼던 바고요. 그리고 타블로라든가 파워 BI 같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툴들을 써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이 물리적 공정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스마트 팩토리까지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가져갑니다. 이 단계에서 henkel이 처음부터 이걸 모든 걸 계획하고 갔던 게 아니라는 게 사례 분석을 통하면 드러나게 되는데,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면서 그걸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서 본인들이 디지털화에 나섰던 것입니다. farfetch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한 회사죠. 본인들이 이제 부티크 럭셔리 브랜드, 우리가 명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수십만 원대까지 이르는 다양한 명품들이 있고요. farfet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명품들 중에서도 조금 가격이 싸고 대신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간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전 세계의 온라인 쇼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플랫폼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2018년부터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도 이 럭셔리 브랜드 시장이 코로나19로 상당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 전에서부터 이미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farfetch가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럭셔리 브랜드의 최강자들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들도 역시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뛰어들게 되죠.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존 기술들을 잘 조합하고 재정적인 지원만 있으면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farfetch가 없는 거를 가지고 있죠. 바로 매장입니다. 백화점이나 그런 유통 매장을 통해서 실제로 그 럭셔리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처음에 시장을 열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시장을 창조한 다음에 시장을 가져가지 못하는,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게 벌어졌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그 20대 소비자들이 이 럭셔리 브랜드를 소비하는 그런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이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매장에 좀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기회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farfetch가 본인들의 현존하는 비즈니스를 깨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기술을 대회에 공개합니다. 이거를 이제 farfetch 플랫폼 솔루션이라는 FPS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포지션을 커머셜 회사에서 IT 회사로 바꿔버립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바꿔서 각종 API와 본인들이 소유한 데이터들을 대회에 공개하고 이 시장에 끼어들기가 어려웠던 럭셔리 브랜드들이 스스로가 독자적인 그런 커머셜 플랫폼을 만들도록 합니다. 지마켓에 저희가 입점하는 것과 저희가 지마켓을 만드는 건 좀 다른 얘기죠. farfetch는 예전에는 지마켓에 입점시키는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G마켓을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합니다. 특히나 이미지라든가 그 고객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데이터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좀 차별점입니다. 이런 사례를 공통적으로 뚫고 보면 다들 현존 기술에 굉장히 그 의존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행 방향이 결코 과거의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와해시키고 또 경쟁 구도를 와해시키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전략적인 이점들을 조금씩 학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저희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존과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던 이유가 어찌 보면 한가한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집에 불이 난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능한 옵션이 디지털 전환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디지털 전환을 다른 기업에서 하니까 따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옵션들을 찾아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다른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고민했던 바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기업들 스스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외부 관계자들이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지를 좀 않고 있고 또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시죠.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그룹 사이는 덩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느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현존 IT 기술들을 충분히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역량적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저 연구 과정에서도 느끼는 고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 디자인에 대한 고찰 김승범 홍익대학교 교수님이 45분까지 아마 발표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스타트가 늦어가지고 45분부터 바로 12시 5분이나 10분까지 공동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홍익대학교의 김승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두 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격차와 그다음에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런 어떤 사전 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잘 디자인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좀 과제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토의를 통해서 디벨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은 생태계는 일단은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해서 서로 진화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한 어떤 공동체가 기술적 그리고 산업적인 결합을 통해서 같은 가치를 창출해서 공진화하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생태계라고 지칭을 하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생태계는 이제 이런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적인 다양한 행위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환경 또는 시스템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가 얼마큼 잘 이제 형성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은 어떤 구성원들이
저비용의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고요. 그리고 강건성은 이제 디지털 생태계의 진입과 퇴출이 이제 원활한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입과 퇴출이 원활하다는 것은 그 생동감 있게 생태계가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은 이제 생태계가 얼마큼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느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존의 산업 생태계는 어떤 가치 사슬을 따르는 명확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는 그런 형태를 깨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또 디지털 생태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넥티드 카 아니면은 뭐 디지털 유통, 핀테크, 헬스케어, 어떤 디지털 물류 등 기존 산업의 경계를 제거하는 새로운 형태계가 탄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은 커넥티드 카의 어떤 생태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자동차 생태계랑은 많이 다른 여러 가지 기존과는 다른 참가자들이 참여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커넥티드 카라는 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자동차 생산업체 이외에도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포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를 지닌 그런 산업군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런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고요. 디지털 생태계는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해서 초연결 환경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의 어떤 소유자 그리고 참여자, 최종 소비자 모두 공생적 관계를 누리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기존의 밸류 체인과 우측에 있는 이런 디지털 에코시스템은 형태적으로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타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싱해서 소싱하는 비용을 절감시켜서 협업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한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도표와 같이 디지털 전환을 적용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생태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생태계들이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멸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했고 몇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을 앞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기업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희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격차를 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본적인 격차 이외에도 디지털 역량에도 격차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디지털화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재도 사실은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디지털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제 디지털, 뭐 디지털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디지털을 어떻게 본인의 업에 녹여서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창출할지에 대한 어떤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래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선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은 격차가 좁혀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겠죠. 그래서 보통 상위 그룹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점선은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은 왼쪽에 가깝겠죠. 디지털 역량이 더 높은 곳이 더 높은 기울기를 가지고 상승하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쪽은 기울기조차 낮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의 감소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머물지 않고 이제 생태계 관점으로 한번 더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아까 격차를 좁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격차가 좁혀진 이후에도 사실은 문제가 끝이 아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태계로서 이제 같이 발전을 공생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상 유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제 라인은 현상 유지가 되는 라인인데, 사실은 현상 유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려면은 이제 시너지를 창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게 저희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진화 방향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격차를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격차 감소를 통해서 어떠한 그래프를 향후에 그려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창출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이 상승하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이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업 사례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협력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톨리노라는 케이스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독일의 온라인 서점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이제 강력한 어떤 생태계 파괴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서점들이 많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생 협력에 좋은 어떤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독일에 있는 1,800여 개의 서점과 그다음에 도이체 텔레콤, 사실은 도이체 텔레콤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기존의 어떤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온오프라인 서점 생태계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1,800개의 서점을 대표하는 중요한 핵심 기업, 그러니까 중핵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 중견 규모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기존 서점의 구심점 역할을 해서 이 1,800여 개의 서점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투스피드 IT 체계를 구축해서 한쪽은 기존의 IT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쪽은 조금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식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올드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기존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서점을 방문하는 방문객 대상으로 전자책을 판매하고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그 전 국영 기업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해서 협력사 간의 어떤 그 협력사의 지원 그리고 협력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여력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기업들에게 이제 최대 1억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일본의 케이스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사실은 독일도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텔슈란트라고 해서 독일에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연구를 해놨는데 발표는 드리지 않았는데 일본 케이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아주 뭐 우수 사례로 많이 나오는 그런 국가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도 그런 위기를 절감을 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조기업의 디지털화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이것을 생태계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스 도쿄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발표해서, 이게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아니면은 프랑스의 미래 산업과 같은 그런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 정책인데요. 5가지 중점 분야를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본도 이제 디지털 생태계에 집중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사용자와 벤더 간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요가 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의 큰 니즈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지원책. 그러니까 약간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형태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가치 사슬 이니셔티브라는 민간 산학 협력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태계라는 것이 이 안에서 경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끼리도 경쟁이 일어나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고루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치 사슬을 생태계를 협업 영역과 경쟁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 영역이야 각자의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각자의 어떤 과제로 남겨두고 협업 영역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과 어떤 공통 방식이 있거나 표준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디지털 생태계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여러 가지 핵심 구성 요소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디지털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요. 그 중에 뭐 개방성, 모듈화, 품질, 네트워크 효과, 시장의 기대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생 협력에 기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듈성이나 개방성을 보유한 플랫폼 또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여러 이제 참가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도 조사해 봤는데 여러 가지 도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성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혁신적인 산출물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도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디지털 전환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탤런트뱅크, 알체라, 롤랩, 앱닥터들이 이제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개발 인력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언급된 서비스 이외에도 공장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ABB 어빌리티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은 제조업 기업 중심의 플랫폼이고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의 특징은 이제 본사, 고객 그리고 생태계의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도 추구하고 있고 고객사에게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함을 통해서 본사의 석세스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의 또 석세스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코시스템의 석세스를 추구하는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높인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이제 성공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참가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역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의 소유자가 돼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에 잘 합류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 표준화를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법과 제도 또한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학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표준화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술 보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 그리고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이제 자사의 기술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기술
본인의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한 다음에 거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개선을 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타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액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액기업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 그리고 스타트업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여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참가자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중액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리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수립하려면은 일단은 정부 대기업이 이제 중소 중기업과의 상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효과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상생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단계별로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업과 경쟁 영역을 구분해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기업을 중소기업과 매칭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대기업 합계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협력하는 플랫폼 설계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중액기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남은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로 마치고요. 이제 뒤에 있을 토론에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동 토론. 그래서 발표자 세 분하고 좌장이신 김현성 교수님하고 토론자 역할을 맡아주신 김창희 교수님, 이건흥 교수님, 최동현 교수님 같이 모시고 공동 토론 진행하고 김현성 교수님이 12시 5분이나 10분까지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 세션에서 우리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중간 발표 성격으로 여러분께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세 분의 토론자들이 각각의 토론 내용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아쉽긴 합니다만 준비하신 토론을 순서대로 좀 청해 듣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사회 맡아주셨던 우리 이성호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러면 먼저 토론에 우리 김창희 교수님 인천대학교에 계신데요. 토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의 김창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의 강제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전체 기업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이제 발표들과 강희재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님들의 발표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해외 사례 위주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과제가 이 프로젝트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한국형 어떻게 보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사례 발굴 그리고 이런 모델 요인 제시하는 것이 아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강희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신 일반 심층 설문조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국내의 해외 요인들 외에 국내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뭐 델파이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요인을 발굴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전체 형태, 아까 벤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잡아서 뭐 LG 이노텍도 좋고 혹은 또 새로운 다른 기업들을 잡아서 전체 벤더에 있는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 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해서 대기업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하고 국내에서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거기로 이어지는 다른 기업들에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꽤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제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과 꼭 맞는 보완할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요. 앞으로 연구 진행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께도 의견도 청취하고 같은 방향으로 좀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우리 김태경 교수님께서 하신 디지털 전환 동기와 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이권웅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우리 외대 최병철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최병철입니다. 김태현 교수님께서 그 사례를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들 수밖에 없는 약간 합리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말씀 주신 그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또 역량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기업 같은데, 사실 저희 나라의 디지털 전환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시간적으로도 준비가 부족하고 또 역량도 많이 좀 부족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주셨던 해외 사례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을 좀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은 생태계 구축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또 그 각종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피드백이 되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나라의 기업들이 누군가는 나서서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고 또 소통의 기회도 만들고 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또 상당히 그 외부에 있는 혁신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조직이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다른 전략적인 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이거나 재무적 지원 이외에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지식센터, 그리고 각종 이제 기업들의 사이즈와 상황과는 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주셨고요.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발표 우리 홍익대 김승범 교수께서 하셨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 디자인에 관한 고찰인데 굉장히 사실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행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항공대학의 최동현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항공대학교 최동현입니다. 김승문 교수님께서 그 디지털 시대의 상생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인사이트와 이제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나 이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그 발표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 관계에 비해서 이제 거래 비용이 많이 낮아지는 부분을 이제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매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상생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기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래 비용을 줄이거나 이런 목적으로 기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영역들을 이제 가치 사슬을 통합해 왔는데요. 이제 현재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서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물론 이제 대기업 위주로 지금 많은 가치 사슬이 이제 통합되어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이제 해체되고도 있습니다. 사실
만약 관심 이제 그 뭐 페덱스라는 기업도 예를 들어서 그 페덱스가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기업의 영역들을 사실은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이제 효율성이나 이제 비용을 낮춰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화로 인해서 이제 정부의 접근도 쉬워지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해체돼서 다양한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이제 창출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만 이제 그 각각의 창출된 기업들이 또 이제 기존의 어떻게 보면 더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서 과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제 기존의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영역이나 일정 부분은 이제 이니시에이트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영역들을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남은 기간에는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고 이제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같이 연구할 좋은 코멘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김수몽 교수님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최도영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물류 분야의 어떤 디지털 전환도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기존 산업을 이제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이제 디지털 생태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좋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새로 탄생한 디지털 생태계가 과연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 것이냐는 이제 디지털 생태계를 설계하는 어떤 그런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도 관련 사례들을 좀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보다 건전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수립할 수 있는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도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프닝 세션에서 이런 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마 앞으로 진행해야 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리 학회에서 같이 한번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뭐 그런 취지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제언들을 주시면 연구진들이 앞으로 더욱 연구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한 번씩 토론을 해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자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아까 발표에서 말씀 못 나누셨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정리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예, 먼저 우리 강희재 교수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소개받은 첫 번째 발표했었던 금호공과대학교 강희재입니다. 방금 이제 제가 발표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그 옆에 인천대 김창희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향후 이제 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상 제조업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서 제조업 중에서도 일부 이제 대기업 하나와 협력사 하나에 대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제 자체가 전 국가의 어떤 산업과 경제 체제를 아우르는 주제다 보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한 연구 그 진행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과 동시에 사실은 이제 약간 너무 중구난방으로 어떤 케이스를 수집을 하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우려도 좀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의 어떤 가치 사슬 내에서 어떤 격차가 존재를 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를 조금 이제 그
국소적으로 봄과 동시에 좀 더 폭넓게 동시에 보는 방향으로 좀 연구가 앞으로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진의 고민이 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발전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경 교수님. 네. 사실 이 과제를 좀 제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너무 디지털 전환을 구름 위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멀리서 너무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가까이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인더스트리 4.0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디지털 전환에 앞서 나가는 형국을 보였지만 지금까지도 독일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피턴스 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가까이서 지역별로, 산업별로, 규모별로 요구하는 것들에 맞춤식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눈높이 대응이 있느냐를 좀 반성하게 되고요. 저희 나라도 독일도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처지가 비슷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좀 보고 배울 것들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요즘 뭐 K라는 용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전환에도 한국 상황에 적합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KDT가 이제 설계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순봉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디자인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마무리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태계 관련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 연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산업이냐, 뭐 제조냐, 서비스냐 또는 IT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실제로 구현되는 형태는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뭐 플랫폼, 클라우드, 또 뭐 교육도 있고 협업도 있고 또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줌인, 줌아웃을 거시적, 미시적인 레벨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별적인 어떤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또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과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학계에 계시는 사실 이런 한국경영학회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것을 발표하게 된 이유도 이것을 저희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이 학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각자의 분야에서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본인의 자리에서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 저희한테도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그것을 받고 저희 과제에도 반영하고 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 세션에서 정말 의미 있는 연구에 대한 그 결과와 또 의견과 코멘트가 오고 갔습니다. 이 내용들 잘 반영해서 더욱 뜻깊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아마 노력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멀리만 느껴졌는데 이미 가까이 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 갈 방향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 생태계 디자인이라는 큰 과제를 우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메가 트렌드라는 큰 과제 중에 하나로 한국경영학회를 선정하셔서 이렇게 과제를 주셔서 오늘 발표할 수 있게 됨을 학회 입장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지금 다가와서요.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연구에 참여한 오늘 발표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같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좀 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오프닝 세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